강태수 여든의 노인. 택시 한 대에서 시작해 100억대 운수회사를 일군 사람. 3달 전 반세기를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함께 지내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처음엔 따뜻했다. 새벽이면 미역국 냄새가 났고 저녁엔 고등어가 노릇노릇 익어갔다. 손자는 방과 후마다 달려와 팔짱을 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회사 이야기 해주세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손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아내의 젊은 시절 향기가 잠시 스쳐갔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공기는 달라졌다. 어느 저녁 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았다. 화면 하단에 태수 운수, 친환경 전기 트럭 도입이라는 자막이 흘렀다. 그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문처럼 번졌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그는 음소거를 눌렀다. 리모컨을 내려놓는 손끝이 어색하게 떨렸다. 방으로 들어오는 길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생각했다. 작은 방의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밤 공기는 서늘했다.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을 보며 오늘도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를 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돈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말의 뜻을 곧 이해하게 될 운명이었다. 시간은 가면을 벗긴다. 3주째 되던 날 며느리는 새벽에 신문을 펼친 태수를 보며 말했다. 아버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을 못 자요. 방음이 잘 안 돼서요. 그는 접힌 신문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복도를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손잡이를 끝까지 잡고 천천히 놓았다. 그러나 조심은 조용히 무시되었다. 햇살 좋던 남양 서재는 손자의 공부방이 되었고 그는 북향의 다용도실로 옮겼다. 창문 틈은 바람을 막기에 좁았고 곰팡이 냄새는 세제를 바른 걸레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작은 방 구석에 1975년의 사진을 세웠다. 택시 앞에서 서 있는 젊은 자신과 그 옆에 아내. 여보, 우리 꼭 성공하자. 그때의 약속이 곰팡이 냄새보다 진하게 났다. 식탁은 더 정직했다. 처음에는 작은 상이 따로 차려졌지만 곧 사라졌다. 아버님, 다 같이 드세요. 따로 차리면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식탁 끝자리는 그에게 남은 자리였다. 밥은 반 공기, 반찬은 어제의 것들. 노인은 소식해야 건강해요. 며느리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앞에서 젓가락이 피곤하게 멈췄다. 깊은 밤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열 수 없었다. 낮에 말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음식이 자꾸 없어져.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 그는 손자 민준이 건네준 캐러멜 하나를 껍질째 만지작거리다 입에 넣었다. 단맛은 혀끝에서 금방 녹고 씁쓸함만 오래 남았다. 결정적인 날은 우연한 척 다가왔다. 오후 3시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그는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를 듣고 말았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바람이 지나가듯 낯선 목소리 톤이 귀에 들러붙었다. 언니, 진짜 불편해 죽겠어. 근데 조금만 참으면 돼. 한남동 집 65억이래.
조만간 요양원 알아보는 척하면서 명예 정리하면 끝이지. 아버님은 잘 모르셔. 웃음이 이어졌다. 세금은 회계사가 알아서 하고 이번만 잘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다. 한남동의 집, 그곳은 1978년에 대출을 끼고 마련한 첫 보금자리였다. 아내와 벽지를 바르고 마루에 왁스를 바르며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곳. 아들이 태어난 곳이자 회사를 키운 첫 사무실이었고 아내가 마지막 숨을 쉬던 자리였다. 그녀가 65억이라 부른 것은 그의 청춘과 사랑과 노력의 합계였다. 그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김정훈 변호사 상속 전문 명함이 손끝에 걸렸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동안 그의 눈빛은 천천히 굳어졌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는다. 서류로 가르쳐야 한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싸움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모든 것을 바꾸기로. 다음 날 집은 비어 있었다. 아들은 출근했고 손자는 학교에 갔다. 며느리는 세일 소식을 들었다며 외출했다. 그는 검은 양복을 꺼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 다리미에서 오른 김이 천천히 주름을 지웠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든의 노인이 아니라 퇴각 대신 전진을 택한 사령관 같았다. 가방에는 등기권리증, 회사 등기부등본, 오래된 유언장 사본을 넣었다. 그는 기분도 전환할 겸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지하철 3호선의 흔들림은 괜히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압구정역 10분을 걸어 법무법인 정도에 닿았다. 안쪽 문이 열리고 김정훈 변호사가 나왔다. 강 회장님. 그는 반가움과 놀람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방 한가운데 앉았다. 물컵에 사각 얼음이 소리를 냈다. 태수는 차분히 이야기를 풀었다. 작은 방으로 밀려난 일, 식탁에서 점점 줄어드는 밥, 냉장고 경고, 그리고 발코니의 통화. 김정훈은 말없이 들었다. 분노로 쥔 주먹에서 핏줄이 솟았다. 그러나 태수는 차분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겁니다. 말로는 안 바뀌니 서류로요. 유언장의 뼈대는 단단했다. 첫째, 한남동 집은 강태수 복지신탁으로 이전한다. 1층 상가 임대 수익은 20년 이상 근속 기사와 가족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둘째, 회사 지분 30%는 손자 민준의 교육신탁으로 묶는다. 만 25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처분할 수 없으며 배당금은 교육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셋째, 며느리 박선영에게는 한남동 임대 수익의 10%를 매월 지급하되 동거와 새끼 식사 제공, 필요시 간병 의무를 조건으로 부여한다. 위반 시 당월 말일로 지급을 종료한다. 조건 판단은 회사 전무 30년 근속 기사, 20년 지기 이웃의 3인에게 맡긴다. 아들 도윤에 관한 조항은 간결했다. 별도 배분 없음. 다만 아들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것을 믿는다.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가치는 각자가 만든다. 프린터가 23장의 종이를 밀어냈다. 잉크 냄새가 사무실 안에 퍼졌다. 그는 아내가 회사 10주년에 선물해준 만년필을 꺼냈다. 강태수. 이름을 쓰는 획마다 세월이 묵직하게 얹혔다.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이 찍히는 순간 종이는 종이가 아니었다.
그의 의지였다. 나오며 그는 한강으로 걸었다. 바람은 아직 차고 강물은 언제나처럼 흘렀다. 그는 생각했다. 끝이 아니라 수업의 시작이라고. 집으로 돌아오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양복을 걸고 사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노을이 작은 방을 붉게 물들였다. 오늘의 노을은 유난히 오래 남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가치라는 단어를 노트 한가운데 썼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덧붙였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다. 다음 날 그는 오랜 기사였던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야. 건강하지? 목소리 끝이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싸움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그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공증을 마친 지 보름 남짓, 집안의 시계는 그대로여도 그의 몸속 시계는 어딘가 느려졌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작은 창을 열 때마다 가슴이 텅 비는 듯 했다. 식탁 끝자리에 놓이는 반 공기의 밥은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었고 숟가락 끝의 힘도 그만큼 빠져나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로 건강을 걱정했지만 말의 온도는 접시에 남은 반찬처럼 금세 식었다. 목요일 저녁 거실 TV에서는 친환경 물류가 화제라며 전기 트럭 장면이 흘렀다. 화면 속 반짝이는 차체를 보며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도 드디어 전기 트럭 10대를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백화점 쇼핑백이 소파로 쏟아졌다. 짙은 향수 냄새와 종이의 바스락거림, 며느리의 가벼운 콧노래가 어울리지 못한 화음을 냈다. 저녁은 배달 중국 요리였다. 상 위에 한참을 떠돌다 식어버린 짜장면 그릇이 그의 앞에 반만 담겨왔다. 밤에는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되세요.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가닥의 면을 천천히 입에 넣었다. 면발은 무게를 잃은 고무줄처럼 툭 끊어졌다. 금요일 아침 눈을 뜨자 몸이 납처럼 무거웠다. 세면대에 기대어 물을 끼얹어도 어지럼은 가시지 않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금세라도 부스러질 찻잔 같았다. 식탁 앞에 앉아 된장국 위로 희뿌연 기름막이 얼어붙은 듯 떠 있었다. 한 숟갈, 두 숟갈 삼키는 데마다 목구멍이 좁아졌다. 그리고 순간 귀가 멀어진 듯 웅하는 소리만 남았다. 시야가 낙엽처럼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이 가까워졌다.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 접시가 덜컹대는 소리, 며느리의 높아진 목소리. 아버님. 멀게 들리는 발소리 사이로 그의 의식은 가느다란 실처럼 흔들렸다. 응급실의 빛은 차갑고 성급했다. 혈압계의 숫자가 낮게 깜빡였고 심전도 선이 잔 떨림을 그려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은 단호했다. 영양실조 초기 3개월 사이 체중 8kg 감소, 탈수와 스트레스성 어지럼. 도유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핏줄이 도드라진 마른 손, 그러나 뼛속까지 단단한 그 손.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에 리본을 풀며 말했다. 매일 챙겨드렸는데 어쩐 일이죠.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의사는 침묵했고 도윤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내의 손끝 떨림을 따라갔다. 병실로 옮겨진 뒤 창가 침대에 누워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드나드는 커튼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먼저 입을 열었다. 물 좀.
빨대를 타고 들어오는 한 모금의 물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도유는 묻지 못한 질문을 눈에 담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대신 말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보기 싫었던 거다. 말끝이 창으로 흘러나가며 얇은 햇살에 엉겼다. 오후가 기울 무렵 며느리는 화려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다. 과일 접시가 가지런히 놓이고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더 붙들지 못한 말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흩어졌다. 문이 닫히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유는 오래 내려다보고 있던 바닥에서 눈을 떼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집에서 힘드셨습니까? 잠시의 침묵 뒤 그는 짧게 웃었다. 힘들진 않았다. 그냥 많이 외로웠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밤이 내리자 기계음이 규칙을 세웠다. 그는 베개 옆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손끝이 주저함 없이 숫자를 눌렀다. 김 변호사, 내일 오전 10시 병실에서 보세. 전송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다시 아들을 보며 덧붙였다. 내일 보여줄 게 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엔 변명도 회피도 없었다. 처음으로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 거기 앉았다. 잠들기 전 그는 창밖의 달을 오래 바라보았다. 반세기 전 첫 손님을 태우고 한밤의 도로를 달리던 밤도 이렇게 밝았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하던 시절, 그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버텨라, 오늘 벌어 내일을 만든다. 그 다짐이 다시 가슴에서 되살아났다. 내일이면 말이 아니라 서류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어둠은 더 이상 깊지 않았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이미 가까웠다. 퇴원 후 집은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야말로 폭풍의 징조였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밥상을 차렸고 아들은 매일같이 회사와 집을 오갔다. 하지만 태수는 모든 눈빛과 손짓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후 며느리의 눈에는 자주 계산기가 스쳤고 전화기 화면 속의 숫자에 그녀의 미소가 달라붙었다. 그는 어느 날 부엌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아버님 진명에 그거 세금 아끼려면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도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런 얘기 아직은 일러.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곧 오겠군.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붉은 도장 자국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답게 해요. 끝까지 품위 있게.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품위 있게.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들을 불렀다. 도윤아, 내일 김 변호사가 올 거다. 같이 보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보여줄 게 있다. 그 말의 무게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대화에 끼어들며 애써 웃었다.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와. 그 순간 공기 속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렸다. 조용히 그러나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비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아무 말도 적지 않았지만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그 감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빗소리와 함께 그의 호흡이 섞였다. 그에게 내일은 단지 하루가 아니었다. 여든의 인생이 하나의 문단으로 마무리되는 날이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립스틱이 붉게 빛났다. 태수는 그런 그녀의 손끝을 보았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손끝이 번쩍인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아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는 태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은은히 비추고 그 아래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두드렸다. 이게 내 마지막 수업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가 서류를 열자 잉크 냄새가 퍼졌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고 그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유언자 강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서류를 낭독하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고 손끝이 떨렸다. 65억짜리 집이 복지 신탁으로 넘어간다는 구절에서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어 손자 교육 신탁, 조건부 수익 10%가 언급될 때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배우처럼. 낭독이 끝나자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영아, 나 없으면 이 집 어떻게 할 생각이었지? 며느리는 당황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다. 요양원 알아보는 척 명예 정리, 회계사 얘기 다 들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는 차분히 말했다. 난 내가 나를 사랑하길 바란 적 없어. 단지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태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보면 됐다. 며느리는 눈을 피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 말에 태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 너무하지. 하지만 그동안 참은 게 더 많았지. 그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조용히 만년필을 꺼내 마지막 서명을 했다. 이 펜 하나로 내 수업은 끝났다. 펜촉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종이에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는 종이를 덮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배울 차례다. 거실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잔잔하던 대화는 멈췄고 각자의 숨소리만 남았다. 태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천천히 덮었다. 잉크 냄새가 묘하게 시큼하게 퍼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도윤은 멍하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오랜 시간의 단념과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선영아. 태수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방 안을 울렸다. 너는 그동안 참 잘 참았지. 내 말 한마디에도 웃고 밥도 차리고 겉으론 공손했어.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테이블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님, 전 정말 최선을.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최선? 태수는 단호히 끊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최선이냐? 돈이 사람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난 오늘 그걸 바로잡으려 한다. 그는 봉투 속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추가 서류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그 서류를 며느리 앞에 밀었다.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계약서야. 내 이름으로 된 임대 수익 10%. 그건 내 조건을 지킬 때만 유효하지. 만약 나를 속이거나 가족을 이간질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 순간 너의 이름은 사라진다. 아버님, 그건 너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하다고? 그래,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너무하지 않은 세월이 있었나? 내가 만든 집에서 내가 쫓겨난 듯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게 뭐였는지 너는 모를 거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그 안의 울림은 거실의 모든 공기를 흔들었다. 내가 내게 원한 건 단 하나였어. 존중이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 그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 도윤아. 태수가 아들을 불렀다. 내가 이 자리에서 봐야 한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내가 못 본 걸 이제 봐야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는 내가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길 바란다. 그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히 굳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가도 좋다. 태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다만 내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이름은 사라진다. 며느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결국 핸드백을 쥐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잠시의 정적 뒤 태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났지. 하지만 진짜 끝은 내가 아니라 얘들이 배울 때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펜은 80해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온 도구였다. 수많은 계약서, 수많은 사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인까지.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쓸 차례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다.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게 첫걸음이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다. 방 안의 긴장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들이 유리창에 얇은 길을 만들었다. 태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비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다만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다를 뿐이야. 그 말에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태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손등 위로 빗소리가 섞인 조용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달라졌다. 침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태수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평화가 자리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다 정리됐어. 내가 약속 지켰어.
사진 속의 미소가 한층 더 따뜻하게 빛나는 듯 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화에 가까웠다. 도윤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출근도 미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위에 찍힌 빨간 인주 자국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붉은색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색이었다. 그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구석을 어루만지자 잉크가 미세하게 손끝에 묻었다. 그 작은 흔적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일깨워주는 증거 같았다. 태수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끓여 내어주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보기 싫었던 거다. 하지만 이제는 봤으니 됐다. 도윤은 머리를 숙인 채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전 아내를 믿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나도 내 어머니를 믿었지. 사람은 믿어야 살 수 있다. 다만 믿음이 눈을 가리면 안 된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이제는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첫날 그는 오래된 운전기사 윤 씨를 만났다. 윤 씨는 젊은 시절 태수를 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다. 이제 도윤 사장님이라 불러야겠군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윤 씨는 미소를 지었다.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흐뭇함이 비쳤다. 시간은 흘러 어느 봄날 저녁 부엌에서 식탁을 함께 정리하던 부자가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굳이 서류로까지.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도윤아, 말로 하면 사람은 잊는다. 하지만 서류로 남기면 절대 잊지 않는다. 난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랐다. 내가 떠난 뒤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는 게 훨씬 낫잖니.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죠?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프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 인생은 그런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이제 걱정 마. 아들놈, 이제야 철이 들었어. 사진 속 아내의 웃음이 여느 때보다 밝게 보였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노트 한가운데 이렇게 썼다.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 짧게 덧붙였다. 나는 오늘 진짜로 마음이 편하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다. 봄밤의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외로움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거실에서는 도윤이 늦게까지 불을 켜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수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던 풍랑이 마침내 잦아들었다. 밤은 조용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그 아래로 한남동 골목길이 길게 이어졌다. 강태수는 서재 책상에 앉아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하루 그 펜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침표 찍었다. 하지만 그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 문장을 위한 시작이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지난 세월의 증거였고 끝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신념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내도 아들도 다 이제 자기 길을 가겠지.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제 잘 거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고맙긴. 내가 이제 보게 됐으니 됐다. 밤하늘은 맑았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내의 웃음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의 도윤이 떠올랐다. 택시 한 대로 시작했던 삶이 이제 한자의 서명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한남동 언덕 위 작은 집. 그 집의 불빛이 은은히 비친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 펜 하나로 가르친 마지막 수업.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다.